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박수무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당은 뭣 하나 변변히 가르쳐주는 것 없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틈틈이 스승이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 머릿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급히 굿을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사나흘 후에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향월이가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향월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는 그 여종이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울 것은 거진 다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딪혀 볼 생각으로 제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향월이의 뛰어난 미모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 테니 여기 사방에 병풍을 치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아무런 주문을 외워대다가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상야릇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향월이는 땀을 비오듯 쏟아내었고 그 때문인지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제자는 향월이를 고쳐주고 사례를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그 사람이 찾아와 이르기를 우리 대감마님께서 지금 학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서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자신이 없어 제자는 스승에게 전말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스승님이 안 계실 동안 제가 멋대로 가서 엉터리로 굿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어서 가서 대감마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 박수무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특한 놈, 내 놈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익혔구나. 사실은 나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가서 고치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좋아 바보 취급받는 어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번씩 큰 장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어떤 도사가 장을 보러 와서는 이 농부의 집에서 묵곤 하였다. 이번에도 내 신세 좀 지겠소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묵고 가는 것이지 밥은 장에서 사 먹고 잠은 마곡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대충 구겨져 자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농부의 아내가 도사에게
몇 번이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했지만 도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도사님, 방에 들어와 주무시지요. 아니 올시다. 난 그냥 마구간이면 족합니다. 푹신푹신한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도사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난 당나귀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심심찮게 재미를 본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도사님, 반대로 여자를 당나귀로도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도술로 내가 원하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어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도사님이 당나귀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도사님께 부탁해서 당나귀로 둔갑하면 당신이 나를 장에 끌고 가서 좋은 값에 팔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보았다가 도로 사람으로 변해서 슬쩍 빠져나올 테니까. 얼커니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농부가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그래서 당장에 마곡간으로 달려가 도사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도사는 농부의 아내의 옷을 벗긴 다음 네 발로 기는 신용을 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훌륭한 갈기털이 되거라. 다음에는 가슴을 주무르면서 탐스럽고 부드러운 가슴팍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다리와 팔등을 차례대로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다. 어머, 도사님, 꼬리를 잇고 계시네요. 당나귀가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라, 그렇군. 꼬리를 잇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고서 천연덕스럽게 바지춤을 내려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그것을 본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 도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만 두시구려. 그 말에 농부의 아내는 옷가지를 주워 입으면서 성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붙였다. 아이고, 이등신아. 그 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부가 아니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라고 하며 도사에게 도사님 내가 대신 당나귀가 될 테니 어서 빨리 꼬리를 만들어 주시오. 어서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김팔봉은 여색을 너무 밝혀 부인 외에 많은 첩을 두었다. 그런데 김팔봉은 부인과 첩을 두고도 밤마다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들과 놀아났다. 이에 질투가 심한 부인 춘자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남편의 행실을 참다 못한 부인은 마을 현자 최노인에게 고민을 말하는데 현자 어르신,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의 나쁜 행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몇 번 합방한 이후 얼굴 한번 보기 힘드니 아직 자식도 없고 이러다 서방님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이라도 얻는 날에는 저는 뒷방으로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다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게. 그 후 어느 날 김팔봉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부인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히 민 채 대청마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김팔봉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말하기를 부인께서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오늘부터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에 부인이 엄숙한 어조로 답하길 당신이 여러 첩과 기생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지어 입고 이제 절에 들어가 여승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 기생과 첩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와 같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란 김팔봉이 여보, 나는 본래 여색을 좋아해. 지금까지 기생들과 의녀 그리고 양갓집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여자들까지 모든 부류의 여자들과 놀아보았소. 하지만 아직까지 승복을 입은 고운 여승과는 어울려 놀아본 적이 없어서 한스러워하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마침 당신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고 하니 내 이제 소원을 풀 기회가 왔는가 보.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부인의 팔을 끌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스님이 야, 이놈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여승을 희롱하려고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스님이 되어 이제는 살생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놈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의 스님이 인정사정 없이 남편을 잡는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내 다시는 여자들을 희롱하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해결사의 도움으로 춘자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도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산 어떤 사내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저승으로 떨어진 망자에게 염라대왕이 말했다. 어디 보자. 너는 살아있을 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구나. 내 너에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염라대왕은 자비를 베풀어 망자를 돈 많은 부자로 다시 환생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이제 부자로 다시 한번 환생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망자가 말했다. 염라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물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저 한평생 새끼 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고 철 따라 옷을 내 입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거기에 매일 향이나 피우고 차를 다려 마실 수 있는 정도에, 그리고 말 잘 듣고 요리 잘하고 게다가 밤일도 잘하는 부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이 갑자기 앉아있던 용저에서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시게, 그렇게 멋진 자리가 있다면 제발 나를 먼저 좀 데려가 주시게. 옛날 어느 마을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과부가 함께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고 있었다. 한참 일을 하던 과부가 조그마한 오이를 하나 들더니 말했다. 에휴,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물건이 있는 남자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원이 없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 있는 여자가 커다란 오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어머, 이 우이 엄청 크네. 엄청 커. 자세히 보니 빳빳하고 큰 것이 우리 신랑 것하고 정말 비슷한데. 하며 은근히 과부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또 과부에게 말했다. 근데 너무 큰 것도 소용없어. 아프기만 하지 적당한 것이 좋아. 그리고는 과부에게 오이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이 오이를 줄 테니까 알아서 잘 사용해 보라고. 하며 또다시 과부를 놀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신랑 것은 삶은 가지처럼 축 처져서 시들시들해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던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 사는 칠복이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낡아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복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복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복이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복이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 대감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칠보기가 있었는데 약간 멍청하긴 했지만 일만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잘하였다. 그래서 대감은 이 머슴을 마음에 쏙 들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대감 앞에서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나으리, 어쩐지 요새 몸뚱이가 굶실굶실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요. 그래, 헌데 보아하니 혈색은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이냐? 하고 대감이 묻자 칠보기가 말하길. 아픈 것도 아닌데요. 어쩐지 여기가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요. 머슴은 거북살스럽게 사타구니에 그 불룩하게 솟아오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며 아하, 그 병이라면 걱정할 것 전혀 없지. 내일 하루 시간을 줄 터이니 읍내에 갔다 오도록 하여라. 너의 그 병을 고치려면 읍내 색시집에 갔다 오면 말끔하게 낫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감 나으리. 어리숙한 머슴은 주인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였다. 머슴 칠보기는 읍내 색시라는 뜻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인이 무슨 소개장이라도 써주는 것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여 이 일을 안방마님께 자랑하였다. 안방마님, 대감 나으리께서 내일 읍내 구경도 하고 색시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오라고 하며 10량이나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방마님이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느니라. 오늘 저녁 나리께서 먼 마을에 출타하시니 저녁 먹고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살짝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칠복이는 아무도 몰래 마님 방으로 가게 되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거라. 내 너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도록 하겠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읍내 색시집에 가게 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서 바지를 내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칠복이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절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주지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세격도 심해 아랫마을 김과부와 눈이 맞아 좋게 지내게 되었다. 스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요? 내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그리 말하면 섭섭하오. 그리고는 김과부가 해오는 엿이나 떡을 다락에 감추어 놓고 다른 중들 몰래 혼자만 먹곤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젊은 사미승 하나가 배리 꼴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또 김과부네 집으로 내려간 틈을 타 떡을 모조리 꺼내서 다른 중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런데 먹을 땐 좋았지만 먹고 나자 마음이 꺼림칙했다. 대사님께서 오셔서 꼬지람이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이때 사미승이 큰 소리로 말했다. 꺼내 먹자고 한 건 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 핑계만 대시오. 하고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장담했다. 그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절에 돌아온 주지 스님은 배가 출출한지라 다락에 감추어 둔 떡을 꺼내 먹으려고 다락문을 열었다. 그런데 엿과 떡은 간데없고 빈 그릇만 덜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주지 스님이 중들을 불러들여 추궁하니 하나같이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사미승이 모두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자 곧 사미승을 불러 법당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심산으로 물었다. 다락에서 떡을 꺼내 먹은 놈이 누구냐? 사미승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지가 다시 한번 몰아붙였다. 다락에서 떡을 꺼내 먹은 놈이 누구냐니까? 안 들리냐? 안 들립니다. 뭐? 안 들린다고?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로구나. 정말입니다.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놈! 정 그렇다면 어디 자리를 바꾸어 보자. 안 들리나? 자, 이쪽으로 와서 내가 한번 말해 보거라. 이윽고 자리를 바꾼 사미승은 주지 스님을 향해 말했다. 대낮부터 아랫마을 김과부랑 자고 온 놈은 누구냐? 주지가 대답할 리가 없었다. 아랫마을 김과부랑 자고 온 놈이 누구냐니까. 그러자 주지 스님이 얼굴을 붉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연 이쪽으로 오니까 전혀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받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2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3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4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옛날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던 도중 길을 잃게 되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나그네가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지친 나그네는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겠소. 그러자 잠시 후 조심스레 대문이 열리면서 젊고 청조한 여인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나그네가 여인에게 말했다. 부인,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신세를 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정은 딱 하나.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서 묵을 수 없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아니 부인, 아무도 없다뇨. 지금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니,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오라. 지금 집에 남정네가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넉살 좋은 웃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하, 그 점이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로 남자 아닙니까? 한 나이 어린 여종이 어려서부터 대감댁에 들어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자꾸 훌쩍거리며 혼자 울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영문을 몰라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혼자 우는 것이냐? 대감마님,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봐.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수염이 생겨서요. 아니, 수염이 생기다니. 수염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수염이 생겼다는 것이냐? 여기 밑이에요. 남들은 코 밑에 수염이 나는데 저는 왜 별난데 수염이 나는 걸까요? 여종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이 별것 아니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것 없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수염이니까. 그럼 대감마님도 거기에 수염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수염이 있지.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울음을 그치고 대감마님께 여쭈었다. 그럼 대감마님, 어디 한번 수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요. 여종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대감마님은 하는 수 없이 허리띠를 풀고 수염 난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어린 여종이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수염이 나나 보군요. 그건 그런데 대감마님은 사타구니에 웬 술병을 하나 차고 다니세요. 그 술은 대감마님 혼자서만 마시는 건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이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갓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먹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허. 여보, 밥이라도 2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겠어? 오늘은 딸 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 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실없는 말들을 따라 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요? 밥 2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랜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만이란 사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마누라 춘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이 여편네가 이젠 하다 외박까지 해.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겠어. 날이 밝자 덕만의 부인 춘자가 들어오는데 너 뭐하다 이제 들어와?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해? 오냐 오늘날 한번 잡아보자. 서방님, 그게 아니고 내 사정이 있어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일로 와봐. 그게 그러니까 순심이 서방이 죽는다잖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갔다가 그만 밤을 새고 말았소. 아니 그 팔팔한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게 말이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갔다 왔으니 그만 화 푸세요. 내가 순심이 집에서 돼지고기도 얻어왔소. 뭐라 돼지고기? 내가 얼른 삶아서 탁주 한 잔이랑 올릴게요. 내가 돼지고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오. 알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덕만이는 탁주와 돼지고기 한 점에 마음을 푸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야, 이 여편네야, 너 일로 와봐. 또 왜 그러시오? 순심이 서방이 죽다 살아나긴 아주 팔팔하더만. 내 아까 보니까 야바위에서 돈 따고 신나서 공중제비를 열바퀴나 돌던데. 아,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오. 솔직하게 말 안 해? 그게 순심이 서방 거시기가 자꾸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살려주고 왔소. 아, 그랬었군? 그래서 죽은 거시기는 잘 살려드렸어? 당연하지요. 당신도 내 실력 알면서 그러시오. 이런 잡놈의 여편네가. 그렇게 덕만이는 부인 춘자를 밤새 쥐잡듯 잡았다. 그리고 며칠 후 임자, 이리 좀 와보구려. 아무래도 내가 며칠 전엔 너무 심했던 것 같소. 근데 내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오? 건넌마을 만석군 최대감 알지? 그 노인이 새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글쎄 물건이 도통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가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소?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아놓고 그게 무슨 말이여? 내 정말 미안하오. 그 노인이 물건만 살려주면 100냥을 준다 하지 않소?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안 하면 되지 않소? 이에 잠시 생각하던 춘자가 그럼 이번 달은 안 되고 다음 달에나 가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이번 달까지 예약이 꽉 찼단 말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관아에 끌고 와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이 사람이 제 마누라인데 하루가 멀다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해대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아내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하는 것이냐? 하고 그의 부인을 다그쳤다. 그러자 부인이 태연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달린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아랫도리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부인의 이러한 당돌한 대답에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옆을 보니 쥐가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는 쥐구멍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쥐 구멍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물으니 쥐구멍이 맞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쥐구멍이지. 그런데 저 구멍이 내 말대로 하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너는 쥐구멍이라 하느냐? 그러자 여자가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그야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니 쥐구멍입니다. 이에 사또가 부인을 꾸짖으며 그래, 그 말이 맞다. 아무리 외간 남자가 너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너한테 들락날락한 사람인 남편이 구멍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서방질을 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제야 다급해진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울면서 사또에게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또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렇다면 거시기, 똥구멍의 주인은 누구이옵니까?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전국을 여행하던 중 한 시골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딸이 있었다. 아니, 이 시골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선비는 머무는 동안 기회를 보아 밤에 몰래 처녀를 유인해 옷을 벗기고 마음껏 데리고 놀았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오. 잘 아시겠소? 네, 선비님. 음양의 이치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처녀가 복통을 일으켰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머니, 배가 뒤틀리고 아파요. 처녀가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 처녀의 모친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웃 봉사에게로 달려갔다. 우리 딸아이가 무슨 잡귀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뒹굴고 있으니 점을 좀 쳐봐 주시오. 곧 봉사가 점을 쳐서 점괘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혹시 그 집에 남쪽 지방에서 온 손님이 있어? 남쪽 지방에서 온 사람의 육침을 이용해 치료를 하면 나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남쪽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우리 집에 한양서 온 손님이 머물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육침이 도대체 무엇이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손님에게 육침을 좀 놔달라고 해보시오. 그러면 복통이 깔끔하게 나을 것이오. 처녀의 모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묵고 있는 손님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딸의 복통과 봉사의 점괘를 얘기하고는 선비에게 부탁했다. 선비님, 딸의 복통 때문엔 남쪽 지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침이 필요하오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웃으며 답했다. 부인, 내가 육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귀한 물건이라 함부로 쓸 수 없으니 혹시 따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겠소. 그리하여 선비는 또다시 처녀와 재미를 보았다. 복통이 나으려면 육침을 몇 번 더 맞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선비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비님, 어서 나와 보시오. 급한 일이오. 우린 관가에서 나왔는데 같이 좀 갑시다. 아니, 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것이오? 사또께서 복통으로 쓰러지셨으니 어서 빨리 육침을 챙겨 우릴 따라오도록 하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